안녕하세요. 숲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의 책,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의 태도. 지은이 앤드루 맥코널, 옮기니 안종살, 펴낸 곳 메이분. 성공한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본 질문입니다. 또한 제가 수없이 한 고민이기도 하고요. 이 책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태도와 사고방식을 분석한 자기계발서입니다. 성공한 많은 사람들과 옛 철학자들의 경험을 예로 들고 있죠.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의 태도는 우리가 일과 삶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가져야 할 태도와 사고방식을 명확하게 정리해 줍니다. 저자는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는 전략을 제시하며 우리도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하죠.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뭘까 생각해 봤더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모두 더 잘 되고 싶어 하죠. 성공하고 싶고 돈도 벌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이 노력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요? 저자는 말합니다.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다. 네, 저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리해 봐야겠네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의 태도, 숲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이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나도 내 머릿속으로 내 회사에 대한 그림을 그려두었다. 회사가 성장할수록 이상하게도 자유는 점점 멀어져 갔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일로 지새우는 밤과 주말이 더욱 늘었다. 일하지 않는 순간에도 걱정거리로 머리가 복잡했다. 다행히도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제는 자유와 정신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누군가의 요구와 욕망에 맞추려고 노심초사하지 않는다. 나만의 경계와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니 예전보다 훨씬 여유롭고 행복하고 더군다나 성과도 좋아졌다. 소모적인 협상과 행사들, 내 말을 증명하기 위해 벌인 무의미한 논쟁들. 하루 24시간 내내 일만 한다며 괴로워했지만 그 일들 가운데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들은 얼마를 차지했는가. 하나씩 돌아보니 진짜 문제가 분명해졌다. 내가 가진 자산을 가장 싸구려로 취급한 사람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다. 경제적 자산과 달리 시간과 에너지 같은 정신적 자산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가지고 태어난다. 자신을 아끼는 사람은 함부로 그것을 낭비하지 않는다. 쓸데없는 고민과 소모적인 논쟁을 걷어치우고 자신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한다. 그들은 비교하거나 비교당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믿고 지킨다. 그래서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기보다 내실을 다지는 데 힘쓴다. 일에 대한 비판과 자신에 대한 비난을 구별하기에 비판을 들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용한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할 일을 찾아 실행한다. 그들은 어려움 앞에서 타인과 상황을 탓하지 않는다. 변명하거나 핑계 대지도 않는다. 대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든 어느 정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결과가 어떻든 크게 후회하지 않는다.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사무실에 남아있지 않은가? 일요일 밤 침대에 누웠는데 처리해야 할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지는 않는가? 겉으로는 스스로 인생의 주인인 양 떠들고 행동하지만 실은 타인의 말과 지난 일에 대한 후회와 오지 않은 일로 인한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으므로 실제 주인은 그 자신이 아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쓴 제임스 클리어는 걱정의 진화, 왜 우리는 걱정하고 그 해결책을 고민하는가 라는 글에서 인류의 조상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즉각적인 보상 환경에서 살았다고 지적한다. 우리의 조상들은 먹을 것과 은신처를 확보하고 포식자를 피하는 등 하루하루 생존하는 데 초점을 맞춰 살았다. 현재에 집중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었다. 그렇게 살아온 기간이 인간종이 존재한 20만 년의 세월 가운데 거의 19만 7,500년을 차지한다. 인간이 현재와 같은 지연된 보상 환경에서 살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라 할 수 있는 2,500년 전부터다. 오늘날 우리가 내리는 선택은 대부분 즉각적인 혜택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우리의 고민거리 가운데 상당 부분이 미래의 고민거리인 셈이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생각하고 걱정하느라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에 익숙하다. 이것이 왜 문제인가?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뇌는 여전히 원시 시대에 더 가까워서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의 뇌가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량을 살펴보자. 조상들에겐 자연의 변화를 유심히 관찰해 내일과 내년을 계획할 틈이 없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숲을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놈이 사자인지 아닌지였다. 따라서 미래를 내다보며 숙고하고 계획하는 것은 우리의 뇌에게 꽤나 어려운 작업이다. 우리의 뇌는 산만하다. 맹수가 우글거리는 환경에서는 하나에 집중하는 능력보다 산만함이 살아남을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또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정보에 민감하다. 따뜻한 물 앞에서 느끼는 안락함보다 혹시 있을지 모를 위협에 민감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의 뇌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썩 적합하지 않다. 중요한 일에 집중하려고 해도 쉽게 산만해지고 내버려두면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란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되기가 그토록 어려운 것이다. 뇌 자체가 우리의 결심을 따르기보다는 외부 요소의 간섭에 취약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정은 더 나빠지고 있다. 과거에는 자연 환경에 우리가 감각하는 데이터만 상대하면 되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속도와 규모로 데이터가 생성된다. 압도적인 정보량 앞에서 사람들은 하염없이 온라인을 돌아다닌다. 정신은 더욱 산만해지고 불필요한 생각과 고민은 손쉽게 우리의 정신적 자산을 탈취한다. 돈이든 마음이든 소중하고 유일한 자산을 확보하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일과 아닌 일을 구분해서 경계를 설정하고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 몰두함으로써 인생의 주인으로서 다시 일어서야 한다. 다행스러운 점은 경제적 부와는 달리 정신적 부는 마음먹기에 따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신적 부를 축적하기 위해 우리를 금수저로 낳아 길러줄 부모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신적 자산을 되찾아올 수 있다. 물론 그 과정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으며 지속적인 결심과 훈련이 필요하다. 힘든 일에 직면하면 누구나 핑계거리를 만들어 그 상황으로부터 도망가려고 시도하기 마련이다. 애꿎은 회사나 타인을 탓하기도 하고 더 완벽한 대안이 나올 때까지 마냥 결정을 미루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 자기만의 성취를 잃은 사람들은 핑계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그들은 오직 실천할 뿐이다. 깨달음의 순간은 짜릿하다. 정말 기분이 좋다. 그러나 그 순간을 자주 생각한다고 해서 반드시 마무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법은 없으며 능동적으로 그 깨달음을 실천한다는 보장도 없다. 아는 것이 전투의 반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행동에서 비롯된다. 이제는 새로운 규칙을 가지고 새로운 게임을 해야 할 때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인생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 왜 당신의 가치를 타인의 평가에 내맡기는가? 당신이 자기 자신을 선택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 그걸 선택할 것이다. 에피텍토스. 갑오로 전해 내려온 시계를 아들에게 물려주며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공식적으로 이 시계를 너에게 물려주기 전에 보석상에 가지고 가서 시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거라. 아들은 곧 낙담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오래된 모델이라 $100밖에 안 된답니다. 아버지가 대답했다. 그렇구나. 그럼 전당포에 가서 한 번 더 물어보거라. 아들은 더욱 낙담해 돌아왔다. 전당포에서는 $20밖에 못 준다는데요. 저런, 아버지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럼 시내 박물관에 가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렴. 이번엔 아들이 잔뜩 흥분해서 돌아와 말했다. 이 시계가 아주 귀중한 골동품이라며 $25만 사고 싶다고 했어요. 잘 들어라. 아버지가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 평가에 너를 끼워 맞춰서는 안 된다. 이 시계와 마찬가지로 너를 별 가치 없는 존재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럭저럭 쓸만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너의 진정한 가치를 있는 그대로 알아보는 사람도 있는 법이다. 그런 사람들 주위에서 내 시간과 내 인생을 투자해야 한다. 이미 널리 알려진 이 우화는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게 만든다. 그러나 현실에 이 교훈을 적용하기란 생각만큼 쉽지 않다. 만약 당신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기 자신을 제대로 평가할 능력과 의지가 없다면 잘 알지도 못하는 타인이 당신을 깎아내리듯 낮게 평가해도 그에 정당하게 저항할 힘이 없다. 그저 낮은 평가에 시들릴 뿐이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가치 없는 일들에 더없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될 것임이 틀림없다.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된 값진 자원이다. 이를 어떻게 쓸지 구체적으로 계획하지 않으면 값어치 없는 것들이 금세 옆을 비집고 들어온다. 퇴근쯤 갑자기 업무를 요청하는 동료나 야근과 회식을 핑계로 집안일을 미루는 파트너를 겪어봤다면 잘 알 것이다. 그런 일들에 적절히 제재를 가하려면 가이드가 필요하다. 내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지도가 먼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든 일을 혼자서 하려는 습관도 버리는 것이 좋다. 돌이켜보면 창업자는 모든 일에 관여해야 한다는 편견이야말로 나를 끝까지 괴롭힌 원흉이었다. 나는 이것을 창업자의 당연한 삶으로 받아들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전부 해내겠다는 것은 곧 중요한 일을 대충 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핵심 업무에 집중하려면 부수적인 일은 적절히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하고 잘 모르는 부분은 전문가를 찾아 위임할 줄도 알아야 한다. 전문가는 나보다 훨씬 적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그 일을 깔끔하게 처리한다. 가치 있게 산다는 것은 시간을 가치 있는 일에 쓴다는 것. 내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남들이 혹은 시장이 어떻게 내 시간을 제대로 평가하게 만들 것인가?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그에 대한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인간은 바람을 통제할 순 없지만 돛은 조종할 수 있다. 에픽테토스. 오늘 하루는 어땠어? 아빠가 시무룩한 내 표정을 보더니 넌지시 물었다. 아빠는 일요일 오후 내내 친구 제러드 집에서 논 나를 데리러 온 참이었다. 몸에서 흐른 땀과 신발에 붙은 흙이 아빠의 깨끗한 차를 더럽혔다. 그때 나는 9살이었다. 그날 하루가 어땠냐고? 사실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웠다.
축구와 농구, 그리고 비디오 게임을 실컷 했고 더위를 식히려고 아이스크림까지 한 사발 해치웠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마음 한구석에선 걱정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다. 바로 다음 날이 월요일이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들이 흔히 그러듯이 나는 일요일의 불안감에 사로잡힌 상태였다. 금요일 밤과 후에는 주말이 통째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세상 부러울 게 없었다. 토요일에도 월요일은 아직 멀게만 느껴졌으니 오로지 주말을 즐길 수 있었다. 일요일 아침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벌써 오후 5시라고? 이제 내 머릿속에는 코앞으로 다가온 월요일 걱정밖에 없었다. 다음 주말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아득하기만 했다. 게다가 그날은 어느 일요일보다 더 암울했다. 다음 날까지 링컨에 대한 책을 읽고 5쪽짜리 독후감을 제출해야 하는 숙제 때문이었다. 자그마치 5쪽을 언제 다 쓴단 말인가. 책도 아직 다 못 읽었는데. 그 무렵에 나는 아직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질문에 그냥 좋았어요 라고 대답하는 사회적 관례를 배우지 못한 상태였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특유의 솔직한 대답을 내놓았다. 솔직히 말하면 아빠 완전 별로였어요. 다음 신호등에 걸려 멈춰 설 때까지. 차 안에 정적이 감돌았다.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왜 제러드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재밌게 잘 놀았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해야 할 숙제 생각 때문에 재미있는 줄도 몰랐어요. 아버지는 알만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잠시 뜸을 들인 뒤에서야 말씀하셨다. 그러지 마라.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마. 뭘요? 내가 되물었다. 해야 할 일을 하든지 안 할 거라면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마. 내 말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걱정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뜻이다. 그게 최악이야. 자꾸 떠올라서 잠시도 잃어버리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미뤄둔 일을 해치운 쪽이 더 나아. 넌 어차피 할 거잖아. 지금까지 늘 그랬으니까. 그러니 놀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재밌게 즐기면 돼. 그날 밤 나는 아버지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언제나 그랬듯이 그날도 나는 무사히 숙제를 끝냈다. 사실 초등학교 4학년이 해야 하는 숙제가 얼마나 대단하겠는가. 책을 마저 읽은 뒤 나중에 참 잘했어요. 도장을 받은 5쪽짜리 독후감을 쓰고도 시간이 남아 시트콤 베이사이드의 얄개들 재방송까지 봤다. 아버지의 조언이 효력을 발휘한 것은 그때만이 아니었다. 그 교훈은 이후로도 오랫동안 내리를 떠나지 않았다. 해야 할 일을 하든지 안 할 거면 생각조차 하지 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걱정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최악이야. 해야 할 일을 하든지 안 할 거면 생각조차 하지 마라. 그 말을 들을 당시에는 무려 2000년 전에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이와 아주 유사한 말을 남겼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어떤 일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또 어떤 일들은 그렇지 않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 통제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하는 방법을 확실히 배운 뒤에야 내적 평온과 외적 효율성을 누릴 수 있다. 에피텍토스의 말은 그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던가를 생각하면 더욱 묵직하게 다가온다. 에피텍토스는 노예 출신이었다. 에픽텍토스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로 취득한이라는 뜻이다. 오랫동안 주인에게 철저히 종속되어 살아온 에픽텍토스는 마음속에 자기만의 경계선, 즉 통제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선을 긋고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가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의 마음밖에 없었다. 에피텍토스는 육신의 자유를 얻은 뒤에도 이런 깨달음을 버리지 않았다.
로마의 황제 아우렐리우스는 에피텍토스와 더불어 수토와 철학을 대표하는 인물로 손꼽힌다. 하지만 이 둘의 처지는 정반대였다. 에피텍토스는 한동안 자기 육신에 대한 통제권조차 갖지 못했지만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당대 최고의 권세를 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혹독한 육체적 고통과 온갖 질병에 시달린 끝에 에피텍토스와 마찬가지로 자기만의 경계선을 긋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는 명상록에 이렇게 썼다. 당신의 정신을 지배하고 주도하는 이성이 쾌락이든 고통이든 육신의 움직임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라. 그런 움직임들이 몸속에 자연스럽게 내재하는 다른 공감 작용에 의해 마음속에 떠오를 때 그것들은 자연스러운 것이니 저항하지 말라. 그러나 지배적인 이성이 이것은 선하고 저것은 악하다는 견해를 그 감각에 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자기 힘으로 육체적 고통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육체적 고통에 대응하는 방식, 즉 태도는 자기만 결정할 수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 질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불운이다. 고통은 감각의 동물인 인간으로선 피할 수 없다. 반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한탄을 덧붙여 후회와 걱정으로 더한 고통을 겪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다. 즉, 고통은 통제 불가능하지만 그 고통에 이름을 붙이고 대응하는 방식은 오로지 자기만 결정할 수 있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제국을 통치할 때도 마음의 경계 설정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당대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이끌었던 그의 권력은 표면적으로는 수천 킬로에 걸쳐 있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전 세계를 뜻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지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기 힘으로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은 제국도 도시도 아닌 오직 자기 마음뿐이라는 점을 냉혹하리만치 정확하게 인정했다. 즉, 진정한 권력은 마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런 인식은 관점에 따라 더없이 어렵고 제한적이며 우울한 깨달음일 수도 있다. 지금도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듯 아둥바둥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실질적인 경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권력이 한낱 환영에 지나지 않음을 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을 일하고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도 그의 외적인 권력은 그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누가 무슨 짓을 해도 가혹한 실현과 실패의 휘청여도 우리의 권력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것보다 줄어들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마음의 힘, 즉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시작한다. 그러나 누구나 그 사용법을 깨닫지는 못한다. 이것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생존까지 좌우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다.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그에 대한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미국 해군 중장이자 명예훈장을 받은 제임스 스톡데일만큼 마음가짐의 본질을 깨뜨려 본 사람은 흔치 않다. 그는 베트남 전쟁 당시 적군에게 붙잡혀 포로가 된 해군 장교 중 제일 계급이 높은 인물이었다. 1965년부터 1973년까지 8년간 포로 수용소에 억류되어 잔인한 고문에 시달렸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참극을 목격했다. 당시의 포로 가운데 끝내 살아서 풀려난 이들도 없지는 않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스톡데일 중장은 살아남지 못한 포로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널리 알려진 답을 내놓았다. 그건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그들은 낙관주의자였어요. 이를테면 크리스마스까지는 풀려날 거라고 말하는 이들 말입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다가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하죠. 부활절이 되기 전까지는 풀려나겠지. 부활절이 다가오고 역시 아무 일 없이 지나갑니다. 그들은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는 또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결국 상심을 이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끝내 이겨내고 말리라는 신념. 이 신념을 잊으면 완전히 끝입니다. 가장 가혹한 현실과 맞서는 훈련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옳은 말이다. 낙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일수록 포로 수용소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견딜 확률이 떨어진다. 포로들에겐 전쟁과 석방에 대한 아무런 통제권이 없다. 그런데도 낙관적인 포로들은 임의로 시간표를 만들어 부질없는 희망을 품는다. 누군가가 언제쯤 자신을 구해줄 거라고 막연하게 기대한다. 하지만 그런 희망은 통제 불가능한 현실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고 만다. 낙관적인 포로들은 마음의 경계선 긋기에 실패한다. 포로로 잡힌 상황에서 종전과 석방은 더 이상 그들의 몫이 아니다. 수용소에서 포로가 생존을 위해 해야 하는 일은 따로 있다.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마음을 더 단단히 먹는 것이다. 이런 현실적인 태도가 얼핏 비관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끝내 살아남기에 가장 유리한 태도이기도 하다. 스톡데일 중장보다 엄하고 모진 상황을 겪은 빅터 프랭클의 증언은 이러한 통찰에 한층 깊이를 더해준다.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프랭클은 정신과 의사이자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저서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책에 수용소에서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이렇게 적었다. 한 사람의 인간에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도 한 가지만은 절대 빼앗아갈 수 없으니 그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어떤 길을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자유다. 수용소에서 펼쳐질 상황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에 대처하는 태도만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유일하고도 강력한 마음의 힘이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으면 쉽게 좌절하지 않으며 웬만한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다. 프랭클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다. 질병이든 자살이든 수용소에서 수많은 죽음을 목격한 그는 끝내 살아남지 못한 포로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적었다. 그들이 목숨을 잃은 진짜 이유는 희망을 포기한 탓이었다. 얼핏 보면 낙관주의가 사형 선고와 다를 바 없다고 본 스톡데일과 정반대의 주장을 펼친 듯하다. 그러나 프랭클이 말한 희망은 현실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 그는 동료 포로들에게 희망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살아남을 가능성을 20분의 1 정도로밖에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에게 희망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당장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프랭클이 강조한 희망은 무조건적인 낙관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스톡데일이 경계한 낙관적 전쟁. 포로들은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는 일에 막연한 기대를 걸고 결국 더 깊은 나락으로 빠졌다면 프랭클은 객관적으로 생존 가능성이 5%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상황이 나아질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기로 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태도를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삶을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었다. 그리고 프랭클에게는 이것이 생존의 동력이었다. 통제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 교훈은 생사가 걸린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유용한 것이 아니다. 보통 사람의 일상적인 생활에 적용해도 아주 효과적이다. 많은 개인이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내 회사 렌티드 역시
코비드19 팬데믹으로 큰 충격에 사로잡혔다. 다른 업계보다 바이러스의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여행산업에 포함되는 우리 회사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직원, 투자자, 이사, 고객, 심지어 단순한 호기심에 사로잡힌 많은 사람이 끝없이 100만 달러짜리 질문을 내게 던졌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 대답은 그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거짓말은 아니었다.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가능한 차분한 목소리로 3가지 핵심적인 변수를 생각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감염률,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 둘 중 어느 하나 혹은 둘 모두에 대한 소비자, 여행자의 반응, 그 다음은 바로 결론으로 이어진다. 그 가운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지 못해 실패를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그 대신 나는 우리 팀원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즉, 자신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에 언급한 3가지의 핵심이 우리의 통제권을 벗어나는 일이라면 정작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답은 간단하다. 어떻게 고객에게 보답할지, 고객과 어떻게 원활하게 소통할지, 그들의 요구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어떻게 화답할지. 만약 우리가 통제권을 벗어난 일을 두고 고민한다면 그런 고민은 우리 고객과 우리 자신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 반면 고객을 위한 우리의 행동은 고객과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가치를 지닌다. 경계를 파악하고 철저하게 그 테두리 안에 집중한 덕에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사업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코비드19 때문에 여행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었지만 우리가 신속하게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고객 지원에 최선을 다한 결과 우리 고객 중에는 그의 기록적인 수익을 올린 이가 많았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앞으로 벌어질 일을 걱정만 하고 있었더라면 우리 고객에게 당장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우리 회사는 생존조차 위태로워지지 않았을까. 통제할 수 있는 일의 경계를 파악하고 겸허히 받아들인 덕분에 우리는 2020년을 그 어느 때보다도 성공적인 해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경계를 탐색하는 능력은 한계를 인정하는 능력으로 치환되기도 한다. 우리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일에 시간과 열정과 마음을 낭비하기보다 몸을 잔뜩 웅크리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날씨를 예로 들어보자. 날씨가 불만스러울 때가 많은가? 날씨가 달라진다면 좋다고 느낀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불평하지 않는 것은 절대 사소한 일이 아니다. 진정한 주인이 되는 사고방식에 도달하기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일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다. 이것은 당연히 단 하나의 영역, 즉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한다. 통제 가능한 일에 대해서조차 집중하거나 노력하지 않고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를 들어 이 질문을 생각해 보자. 당신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 책이라고 답하지 말라. 불과 몇 문장 위에서도 당신의 마음은 엉뚱한 곳을 방황하고 있었으니까. 왜 당신은 마음이 한눈을 팔도록 놔두었는가? 당신은 이 책에 시간을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무언가가 그 시간을 훔쳐간다면 그 이유를 찾아내 적절히 해결한 다음 더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멀찍이 지워버려야 한다. 경계를 인식하고 집중력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이제 당신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일에 안달하기를 중단해야 한다. 거의 쉬지 않고 일어나는 이 일을 어떻게 중단할 수 있을까?
최근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자. 제일 신경이 쓰였던 일은 무엇인가? 제일 설레었던 일은 무엇인가? 신경 쓰이는 일이나 설레는 일을 생각한다고 해서 실제로 달라진 것이 있는가? 그런 일들을 생각하느라 잃어버린 것은 없는가? 설레는 일이든 신경 쓰이는 일이든 거기에 마음을 둘지 말지 결정할 사람은 당신 자신밖에 없다. 당신이 가진 힘을 발휘해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낭비하는 짓을 중단하라. 이제 그동안의 과정을 추적해 볼 시간이다. 전설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은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음도 어디에 썼는지를 추적하면 이런 측정과 관리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마음을 낭비하는 대신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시간과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에픽테토스가 오래전에 얘기한 내적 평온과 외적 효율을 경험할 수 있다. 당신이 어디에 마음을 쓸지 강요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로지 당신만 결정할 수 있다. 이 강력한 능력을 그냥 포기할지 혹은 온전히 발휘할지는 당신에게 달렸다. 네, 여기까지 읽어봤고요. 앞부분 한 4분의 1 정도에서 정리해서 읽어봤습니다.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을 타고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쓰고 어디에 집중하며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다를 뿐이죠. 이 책이 강조하는 건 생각해보면 단순합니다. 바쁘기만 한 삶에서 벗어나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성장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 저자가 말한 내가 바뀌지 않으면 인생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 일단 시작하라. 잘하는 방법은 그 다음에 고민해도 충분하다. 이 말을 생각해보면 저도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준비도 없이 이 일이 될지 안 될지 생각만 하고 결론을 내렸죠.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고 오늘부터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결국 그게 우리의 삶이 되듯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같은 자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말고 일단 시작하세요. 변화는 행동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